안녕하세요, 지수매상입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려면 특히 경제 지식은 탑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걸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인데요, 총 6가지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3가지를 제일 재밌게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3가지는 조금 더 경제학적 원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쉽고 재밌는 내용을 보겠다 하면은 4, 5, 6번부터 보시면 되고, 경제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1, 2, 3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매년 오르고 있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돈은 무조건 가치가 떨어지는 속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돈은 가치가 상승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돈은 인플레이션 화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돈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통장에 돈을 묵혀두면 이자가 5%라도 물가 상승이 7%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손해를 봤다고 봐야 하겠죠. 더 쉽게 들어가면 10년 전에 김밥 물가를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가격이 2배, 3배 올랐죠.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반토막 났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장에 저금하는 거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전부 통장에 넣어두는 것도 큰 리스크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올인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 돈을 미래로 보내기.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했는데 대체 통장에 안 놔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것으로도 바꾸어 둬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뭐로 교환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미 교환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환 바로 소비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물건으로 구매를 해두는 겁니다. 이것을 소비라고 하죠. 자, 옷을 사거나 음식을 사거나 전자기기를 사거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어떤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의 문제가 뭘까요? 현재의 돈을 미래로 보낼 수가 없죠. 지금 옷을 사면 옷을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가 없죠. 뭐 돈으로 바꾸더라도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바꿔야 하죠. 내 지금의 돈을 미래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을 두는 이유는 내가 지금 돈을 쓰기 싫어서 돈을 미래로 보내는 거죠. 자, 돈을 미래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원시시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렵채집인들이 멧돼지를 사냥을 해요. 이들에겐 고기가 돈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이 고기가, 멧돼지 고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먹고 나면 배가 부르는데 이 고기를 나중에 배고플 때 먹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고기를 미래로 보내고 싶어요. 지금이라면 뭐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중에 맛있게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썩죠. 자, 그래서 고기를 미래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원시인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시인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고기를 미래로 보낼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냐? 남은 고기를 자기 동료나 자식들과 나눠 먹는 겁니다. 왜냐면 고기를 나눠 먹으면 동료나 자식이 나중에 고마워서 고기를 다시 갚죠. 지금 쓸모없는 고기, 그러니까 남는 고기를 동료들과 자식들과 나눠 먹음으로써 지금의 고기가 미래로 보내진 거나 다름이 없는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 원시인 얘기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금융의 원리예요. 현재의 부를 미래로 보내는 게 금융의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당장 돈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이 돈을 훨씬 더 좋은 가치로 미래로 보내는 게, 그게 투자의 핵심이죠. 자식이 10명이어서 이 10명에게 고기를 나눠줬더니 나중에 10명이 고기를 한 개씩 가져옵니다. 그럼 나한테 결국 10개가 되는 거죠. 부가 10배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의 부를 미래로 어떻게 보내느냐가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 과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화폐의 탄생.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민들이 돈을 미래로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통장에 저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 쓰니까 그냥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도 가치가 손상을 입는 게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 아까 이 원시인들이 멧돼지를 자식들에게 나누기만 하다가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멧돼지 고기가 좀 남아요. 그래서 금을 가진 사람에게 금을 받고 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쌓인 금으로 나중에 고기를 받아올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의 고기를 미래로 보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의 탄생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금이라는 화폐의 속성인데요. 이 금이라는 화폐가 거의 몇천 년 동안 인류에게 화폐의 핵심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금이 원자기 때문입니다.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원자죠, 금이라는 원자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자의 속성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된 부가 온전히 보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물리적으로 항상 지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고기가 그냥 두면 썩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금이라는 원자는 썩지 않는 거예요. 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곧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몇천 년 역사 속에 금은 아직도 가치가 손상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자기가 모은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금으로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금액에도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 보관이 너무 어려워요. 누가 뺏어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심지어 국가가 뺏어가는 일도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현대사회에서 웬만하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하기 귀찮다, 그냥 나는 안전한 게 최고다 하면은 금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산의 종류. 자, 세상에는 가치가 잘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미래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금,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지식재산권, 예술품, 와인 등등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특성이 있겠죠. 자산이란 무엇인가? 자, 제가 생각할 때 자산은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거래 가능한 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산 그 자체가 돈을 가져다주는 수익성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산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통장 예금, 자산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가격 상승을 하지 않고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금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금과 비슷한 성격의 채권은 자산이냐? 이건 자산입니다. 왜냐?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요.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채권과 예금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채권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내 돈을 국가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채권이라는 권리를 받아옵니다. 근데 이 채권은 가격의 등락이 존재하고 거래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과는 조금 다르죠. 예금과 달리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취향에 맞게 이 자산들과 내 현금을 교환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물건과 교환을 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만 가격이 떨어져도 무서워서 다시 현금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포에 판다는 거죠. 현재의 부를 미래로 보내는 건데 3일도 못 버티고 파는 사람이 허다하죠. 제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것은 최소 3년 뒤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못해도 1년은 기다려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미래로 보내는 게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3일 정도로는 미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종류, 아까 금, 주식 등 있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금입니다. 자, 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자기 때문에 부서질 염려가 없어요. 대신 희소성이 이미 다 드러나 있죠. 지구에 얼마만큼이 매장이 되어 있고 파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이 어렵다는 게 금의 단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식입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 회사라는 추상적 개념을 돈으로 만든 거죠. 자, 쉽게 설명해서 10명이서 1억짜리 카페를 차렸어요. 1,000만 원씩 모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1,000만 원씩 그냥 모으면 서로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10명에게 카페 소유권을 증명하는 종이를 발부합니다. 이때 이 종이 한 조각의 가격은 각각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을 내고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 종이를 소유를 증명하는 종이라 해서 증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종이가 아까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지 같은 거 보면은 주식을 유가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유가증권 안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페가 장사가 갑자기 잘 돼요. 그래서 1년에 순수익 1억을 만들어요. 그럼 10명에게 1,000만 원씩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매년 1,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에서 이자로 1,000만 원을 준다? 이자 100%짜리 은행 예금이라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 은행 연이율이 5%라 치면은 2억을 넣어놔야 매년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짜리 주식의 가치가 대충 2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2억짜리 예금 수준의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주식이 2억이 되었다. 즉 20배의 가격 가치가 상승했다. 이게 주식이 오르는 원리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 수익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의 주식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동산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주식이 동산이라면 건물은 부동산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물은 눈에 보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안정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정말 비싸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구매와 판매가 주식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이뤄져요. 그렇다는 것은 가격 변동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IMF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왜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파는 일이 많다는 거, 파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가격 변동이 심하다,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원리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이 산다는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판다는 것은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자산이라는 거 생각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음반 저작권 같은 거요. 저작권 당연히 사고 팔기 가능하죠. 거래 가능. 그리고 음악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저작권의 가격도 올라가죠. 심지어 음반으로 인한 수익성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자산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품이나 와인, 이런 것도 당연히 거래가 가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산의 특징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금리와 자산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 그 대가로 이자를 제공할게 라는 것은 돈이 귀하기 때문에 빌려달라 하는 거고, 돈이 얼만큼 귀하냐가 이자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금리는 돈의 가치랑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결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너도 나도 돈을 갖고 싶어지죠.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너도 나도 돈을 갖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갖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다시 돈으로 바꾸는 거, 이게 돈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너도 나도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가 판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거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바로 팔진 않죠.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원래 빚내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서민들은 좀 더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이자가 너무 오르니까. 이 이자가 비싸지면은 서민들은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받죠. 그로 인해 부동산 사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적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무서워서 파는 사람까지 생기면 그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오른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는 비싼 부동산은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있죠. 왜냐? 너도 나도 갖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저가형 부동산들,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너도 나도 갖고 싶어 해지는 시기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르는 건 아니에요. 자, 여섯 번째, 물가. 아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 너도 나도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를 알아야죠. 왜 물가는 꾸준히 오를까? 자, 왜냐면 정부에서 화폐를 계속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화폐를 계속 생산한다는 것은 화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사람들 수중에 화폐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화폐를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너도 나도 물건을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폐가 많아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너도 나도 돈을 갖기가 싫어지겠죠. 아까 돈을 갖기 싫어진다면, 주식을 갖기 싫어진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도 나도 돈을 팔아버리는 거죠. 돈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판다는 거는 돈을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고, 그로 인해 물건 가격은 올라가고 돈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돈이 쓰레기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물건을 교환하고 싶은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하나만 줘도 됐었을 거를 두 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밥을 사기 위해서 원래 1,000원 한 장만 필요했는데 이제 2장이나 3장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게 물가 상승의 정확한 원리죠. 이 물가 상승을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시중에 돈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뒤에 물가 상승이라는 뒤늦게 현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다? 아닌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 그럼 돈의 가치를 올려줘야겠죠? 아까 돈의 가치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돈의 가치는 금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때마다 금리를 올려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생기죠. 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서 돈을 뿌려요.
그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너도 나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돈을 갖고 싶어져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하락합니다. 경기가 침체가 오고요. 이것을 다시 금리를 내려서 방어하는 형식으로 이런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것은 결국 사고 파는 행위가 근본 행위예요. 사고 판다는 게 결국 교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경제는 교환이라는 겁니다.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많이 산다는 거고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는 거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많이 판다는 거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가치가 높아질 것을 미리 예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가 낮은데 미래에 높아질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찾냐? 이것은 인문학과 역사에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결국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책을 많이 읽자라는 거고요. 물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오늘은 경제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고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보면서 계속 자신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